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불만 1순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언급하며 한 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까지도 김 여사 논란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한까지 못 박아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그 해법으로는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도 여태껏 공석으로 두고 있는 걸 자신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대통령실은 기존 수용 조건을 다시 언급하며 사실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한 갈등이 면담 이후 더 격해지고 있는데 첫 소식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하며 세를 과시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은 자신이 임명한 당직자 20여 명을 모두 불러 회의를 연 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 이슈가 국민 불만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짜를 시한으로 못 박으며 용산을 압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 등 측근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등 3가지 요구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선제적으로 들고 나온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친한계 만찬에선 윤한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따로 만찬을 한 데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정 간 갈등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여야 합의가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면담 내용을 왜곡했다는 논란이나 한동훈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는 함께 앉을 만한 원형 테이블이 없었다고도 했는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임명할 거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요청할 게 아니라 당에서 야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며 당에 공을 넘긴 겁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미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뒤 원내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원외인사인 한 대표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를 빨리 추천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 직후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대통령실에선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얘기해야지 무조건 각색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한계 만찬 자체에 대해서도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건 금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면담 전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으로 20여 분 늦은 것을 두고 홀대론이란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그야말로 왜곡돼서 해석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함께 앉을 만한 원형 테이블이 없었다며 대화하는데 테이블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취재하는 정재훈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해소가 될까요?
일단 한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회가 요청한 사안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서 정면 돌파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보니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게 이제 김 여사가 사실상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신에 이 특별감찰관 카드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 카드로 특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데 어제 친한계가 긴급 회동을 가졌잖아요.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특검법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라면서 네. 언급 자제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발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선 한 대표가 자체적으로 발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표가 앞서 최상병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당내 반대로 사실상 가로막혔었기 때문에 이 특검법 추진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로 시한까지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그건 어떤 계산인 거죠? 네, 일단 11월 15일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재판 결과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 날짜를 언급한 건데요. 즉 특별감찰관 관련 여야 협의를 이 대표 선고 이전에 매듭 짓겠다는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명분으로 만들어서 당내 의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원내 사안이라면서 원외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견제하기도 했는데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이 사안이 의원총회에 올려지면 이 부정적인 기류로 갈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면담 이후로 그 투톱 체제는 완전히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상의를 했냐? 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옆에서 직접 듣기는 아까 처음 들은 사안입니다. 네, 이 둘 사이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투톱 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또 오늘 당내에서는 용산이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면 당과 디커플링 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즉 대통령실과 당이 따로 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당 내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하산 안 된다고 지목한 걸로 알려진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행정관 역시 음주운전으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소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때 빨간색 파일을 들고 갔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 언급되는 김 여사 라인은 최소 8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은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합니다. 일부가 대통령실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 비서관은 지난 8월 사직한 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지원했는데 현재 최종 후보자 3인에 올랐습니다. 국회 담당 상임위에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JTBC에 관광공사로부터 강 전 비서관이 3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5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한 강 전 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이고 공항공사 사장에 지원한 김 전 비서관은 보좌관 등 정치권 이력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두 사람을 지목하며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김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행정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예산 8,600만 원이 투입된 KTV의 국악공연 녹화장에 김건희 여사와 그 수행원 등만 참석했다는 저희 뉴스룸 보도 이후 논란이 컸습니다. KTV는 계속해서 김 여사 참석은 깜짝 격려 방문이었을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 행사 바로 일주일 전에 공연장 현장 답사 때 이뤄진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동선을 논의하는 건 물론이고 김 여사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화도 오갑니다. 안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KTV 국악공연 녹화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10월 24일. 공연이 진행돼 청와대 경내를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선임을 해서 어떤 게 나은지 보죠. 정용석 당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 그리고 행사 준비업체 관계자 등입니다. 그런데 오가는 대화 속에 김건희 여사 의전 방안이 계속 논의됩니다. 공연 녹화 관람은 물론 식사까지 예전 대통령 관전의 식당에서 하는 동선을 짜는 겁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4시 반부터 좀 가볍게 빠르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제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바로 나가서 식사를. 김 여사 담당 인원도 배정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조리 9명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럼 충분하네요. 네, 조리 분이 오시더라고요. 예산일 거라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서비스 한 명 예산일 거는 전담하고 거기는 자연스럽게. 장식까지 세심하게 챙깁니다. 저거 세팅, 테이블 꼭 깔아주고 눈통 설치해주고 가본 두개 해주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 한 명 붙여가지고 예산일 거나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얘기하다 지난 정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내실에도 내실에 원래 안 걸게 돼 있어요. 내실에 번호를 저작권에 만들어놨어요. 그 내실을 조금만 해놓고 여성이 생각을 하고 그래. 여성이 잘 아시죠. 그런 건 귀신같이 아세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당초 JTBC의 취재에 KTV 측은 김 여사의 참석을 요청한 적 없고 깜짝 방문 사실도 행사 직전에야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 당일 임박해서 아마 아주 거의 임박해서 아주 극소수만 인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전 답사 중에는 김 여사에게 중간 보고를 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여사님 쪽에 컨펌 받았는데 여사님한테 최종 이거 보고 걔는요. 여사님 컨펌해 주시니까 인간하고 이것도 같이 최종 끌어들이면서 27일에 컨펌 받을 때 누가 했어요. 26일에 오시거든요. 목요일에 오시거든요. KTV의 거짓말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이를 번복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도 없이 실무진들 간에 이런 대화가 나왔다고 해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26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번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안지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녹취가 언제 어디서 녹음된 거라고요? 지난해 10월 24일, 그러니까 문제의 KTV 국악공연 녹화 딱 일주일 전이죠. 네. 이 행사가 열린 청와대 대통령 이 관저 현장을 이 사전 답사할 때 그 상황이 녹음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답사 중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의전 논의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KTV의 기존 해명과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의 KTV는 이 JTBC의 질의에 이 행사는 시청자를 위한 것으로 이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기획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초청하거나 섭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그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섭외하지도 않았고 연락하지도 않았고 방송 녹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후 저희가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참석자로 기재된 내부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 기획 단계에서 언급된 아이디어 차원일 뿐 이렇게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녹취를 보면요. 일주일 전 사전 답사에서도 김 여사 참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뭐 단순한 맞이 준비가 아니라 김 여사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는 대화도 들리던데요. 네,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여사님 쪽에 컨펌 받았는데 여사님한테 제가 이거 보고 했는가 여사님 컨펌해 주시니까 연락하고 이것도 같이 제가 불러드리면서 27일에 컨펌 받을 때 연락했어요. 26일에 오시거든요. 오늘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하지만 KTV 측은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 참석한다는 답을 듣지 못했었다. 또 참석한다는 사실도 행사 직전에 극소수만 알게 됐다. 이러면서 이 깜짝 격려 방문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전 답사 때는 김 여사가 만찬,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들 살던 관저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는 걸로 동선을 짰던 걸로 보이는데 실제 만찬은 진행됐습니까? 저희 확인 결과 그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국가 예산 8,600만 원이 들어간 이 KTV 공연 녹화에 김 여사가 참석하게 된 것과 관련한 이 논란은 내일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제출한 녹취 2만 7천 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만간 명태균 씨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출석 이틀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5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길입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윤석열 캠프를 위해 여론조사를 81차례 실시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전달을 해서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김 전 의원 세비에서 수십 차례 모두 9천여만 원이 명 씨에게 건너간 것도 이 공천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명 씨 등과 대화한 녹취 2만 7천 개와 명 씨가 파기하라고 지시했던 하드디스크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실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는지 혹은 이를 빌미로 김 전 의원과 금전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3년째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여태껏 해외 출장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출장을 갔었는지, 무슨 출장을 가는 건지 저희가 7년치 출장 내역을 모두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2달 뒤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이었지만 해외 출장을 갔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3번 모두 같은 이유를 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김 이사장의 7년치 해외 출장 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4년 동안 해외 출장을 가도 5일 남짓, 가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진 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은 국감이 있는 10월을 전후해 한 달 넘게 해외로 나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 해외 출장 보고서도 확인해봤습니다. 2022년엔 9월 일정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0월 한 달 내내 컴퓨터 공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미팅이 거의 전부입니다. 2023년엔 스위스 일정을 끝내고 국감 전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인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감 기간 내내 미국 LA와 캐나다 밴쿠버를 오가며 졸업생이나 멘토 그룹 미팅, 동향 파악 등을 했다고 나옵니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3년 동안 매년 사비까지 포함해 수천만 원씩 쓰며 국감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국민대 측은 국정감사 이전에 유관기관과 약속한 출장 일정을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감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예고를 했어요. 10월이 딱 되니까 또 어김없이 이제 해외로 이제 도피를 했거든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농림식품부 장관이 2+1 한우 2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등급 속이지 말라고 도입한 축산물 이력 제도가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진다며 가져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 2+1 한우 DNA 분석을 해보니 실제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9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2+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게 2+9일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병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한우 선물 세트를 들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그 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서 저기 이력관리번호에 해당 소와 그리고 쇠고기 이 모두 한번 DNA가 일치하는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등급인 것처럼 속인 고기가 유통된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한우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등심과 국거리 등 7가지 모두 포장에 붙은 이력번호와 다른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내용물이 2+ 등급이 맞는지 심지어 한우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력번호는 소를 도축할 때 부여하는 12자리 숫자입니다. 이걸 검색하면 고기 등급과 어느 농장에서 누가 키워 어디서 도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 자체를 속이면 소비자로서는 비싼 돈 주고 산 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허위 이력 번호는 지난해 488건, 올해 9월까지 215건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이제 과태료만 내는 거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장관도 속을 뻔한 한우 세트를 판매한 두 업체 역시 올해만 각각 2번, 1번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단속을 더 자주 하고 위반 업체는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에게 모래를 먹이는 등 폭행을 했는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시의원 자녀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근조 화환을 보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쓰러진 화환을 일으켜 세웁니다. 바람에 또 넘어질까 아예 동여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화환이 계속 도착합니다. 화환으로 가득 찬 이 거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의 등굣길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담장에 근조 화환이 설치됐습니다. 문구를 살펴보면요. 솜방망이 징계 철회, 그리고 이쪽엔 어른들이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남시의원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 때문입니다. 학폭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반을 옮기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화환 보내기 운동에 나선 겁니다. 각자 이제 피해 아동을 위한다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학폭 처리 절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가해 학생의 학부모인 시의원은 출당 명령을 받고 당을 나왔습니다. 일부 유력자가 여기 껴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엄중하게 처리하라 하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 외부 알력이 작용한 건 아닌지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재계 30위권 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음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년 동안 바로 옆에서 일해온 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정신교육까지 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M그룹 전 임원 A씨는 5년 넘게 우 현 회장 직속팀에서 일했습니다. 우 회장은 밤낮도 휴일도 없이 전화를 걸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A씨에게 수시로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용병하려는 네가 뭐야 야? 네가 본부장이야. 그 책임자가 이현이야. 실력도 없으면 배워야지. 아니 성질이 나서 못 살아서 말이요.
고성과 폭언도 다반사였습니다. 아니면 나 사기로 다시 한번 넣으려니까 들 어디가 그룹 회장이 연필로 그 계산하고 두드리고 있어? 천억이 누구에게 이름이야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어.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비서실장이나 그렇게 타협을 해봐. 아주. 학교는 다녔냐며 비꼬기도 합니다. 자네 진짜 자네 학교나 다녔는가? 나 한번 물어보세. 그런 측량 하나 하는 걸 갖고 몇 달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성질나서 못 살겠네. A씨 등은 우 회장이 별도 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각 계열사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 직원들을 친위부대라고 칭했습니다. 정신교육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네는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라고 했었습니다. 1인 체계 재앙처럼 물림을 했었죠. A씨는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 회장의 평창동 자택건설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가 또 욕을 들었습니다. 왜 자네 마음대로 그러고 다녀? 대도 하나 짓거리라고. 자네 안 돼. 자네 다른 데 알아봐.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본인을 가르치려고 한다. 사직을 지시한 지 6일 만에 후임자가 내정됐고 A씨는 해고 예고수당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후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SM그룹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 A씨와 합의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소방서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여성이 상사에게 10달 가까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했다, 밤에 조심해라, 이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는데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부심으로 들어간 직장이었습니다. 40대 나이에 공무직이 됐습니다. 저는 소방서 들어와서 좀 기뻤거든요. 좋았고 TV에서나 보던 그런 분들 정말 고생하는 것도 제 눈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경기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이 여성. 얼마 안 가 상사의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조심해라, 보쌈에 갈지도 모른다, 저한테 외롭다, 이쁘다, 화장은 왜 했냐. 가해자는 50대 팀장이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게 가려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고. 하지만 퇴근 후에도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부인과 이혼했는데 밑반찬을 챙겨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10달을 버티다 올해 초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사과문을 썼고 합의하겠다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태도는 또 달라졌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한 적도 문제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가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주장이 모두 거짓이란 취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소청위에서도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나자 이번엔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약이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고.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오늘 오전 내내 강원도에는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덮치면서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갔던 6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는데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응급환자 이송을 준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41분쯤 강한 바람에 설악산 울산바위 근처 나무가 쓰러지며 등산객 3명을 덮쳤습니다. 형제가 부부끼리 단풍 구경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강풍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며 입산이 통제됐지만 이들 가족은 그 전에 길을 나서 이 사실을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60대 형은 숨졌습니다. 오전 내내 강원 산지에는 초속 30m를 훌쩍 넘는 태풍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바람에
곳곳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일대 주택 등 600여 호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동해시에서는 텐트가 뽑혀 날아다녀 소방관들이 안전조치에 나서는 등 소방은 오늘 하루 강풍 관련해 66번 출동했습니다. 바람은 밤사이 잦아듭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낮은 7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내년 추석. 아직 먼 얘기 같지만 벌써 1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잘만 하면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라서 긴 여행을 계획하는 건데 벌써 매진된 항공 노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소윤 씨는 내년 추석 연휴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날 수 있는 휴가가 잘 없는데 내년에는 하루만 써도 열흘을 쉴 수 있고 유럽은 좀 길게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마음은 급합니다. 항공사별로 비행기표 많이 알아보고 있고 내년 건데도 벌써부터 조금 다 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내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와 한글날까지 최소 7일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 하루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포함해 총 10일짜리 황금 연휴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약 1년 전부터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선 벌써 항공권 예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10월 3일 출발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 가운데 발리, 프라하, 부다페스트, 괌 항공권은 이미 매진됐습니다.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내년 추석 연휴 기간 베트남 다낭 왕복 항공권은 약 130만 원. 요즘 왕복이 50만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비쌉니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항공권도 왕복이 400만 원 정도로 평소보다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저비용 항공사와 여행사는 아직 예약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단거리 상관없이 좀 많은 어떤 전세기 상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연휴 한정 특별 상품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연예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공항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되자 인천공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들에게도 승무원이나 조종사, 교통약자 등이 쓸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열어주기로 한 건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선 배우 변우석 씨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이 팬이 아닌 일반 승객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결국 경찰은 해당 경호원과 경호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연예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열어준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최근 연예기획사에 오는 28일부터 연예인이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별도 출입문은 승무원과 조종사, 교통약자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용하는 통로인데 유명인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인천공항 측은 유명인이 출국할 때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를 막고 다른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별도 출입문 이용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반 승객의 불편을 막기 위한 대책이란 의견도 있지만 연예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특혜를 주는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누군가 500엔 동전 대신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을 써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는 비슷하지만 가치 차이는 10배 정도 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그런 거란 증거는 없지만 혐한 소재로도 등장했는데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외곽의 한적한 동네 목욕탕. 점장 가시마 유사쿠 씨는 얼마 전 정산을 하다 이상한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500원이었습니다. わざと使ったっていうのは思いたくない部分ありますね。故意じゃないと思ってますけど、やっぱり怒りというか残念な気持ちが強いかなと。 이 목욕탕에선 현금만 받았는데 손님 중 누군가가 낸 것으로 보입니다. 500원과 500엔은 분명 색깔도 다르고 뒷면에 각인된 문양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지름이 26.5mm로 같고 무게는 0.6에서 0.7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섞여 있다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これパーッと見て違和感ある効果ありますか？ウォンか中でしょ。おお、そうですそうですよ。すぐわかります？わかんないです。わかんないですか？光ってるの？関係なく。これ日本の500円ですよ。 동전을 가져가 하나씩 확인해 보고서야 알아채기도 합니다. まとめてドーンと出されてやられても困るけど、ちゃんと確認するよ1枚ずつ。 일본에서 이 500원짜리 동전이 악용된 사례는 과거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동전에다가 홈을 파서 무게를 맞춘 뒤에 이런 자판기에 쓰였던 건데요. 물론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난 1999년 일본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모았더니 80만 개나 됐던 사건. 경찰은 한국인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잡고 보니 중국 조직이었다고 하죠. 일본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썼다간 사기나 절도죄로 현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서울시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67.7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조 넘는 예산이 드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산책하고 버스킹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입니다. 기존 철도를 땅 밑으로 넣어 6km 거리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절되어 있던 지역이 이 공원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되었던 게 가장 좋고요. 걸으러 많이 오고 데이트도 하러 오고. 현재 서울 시내 철도 구간 가운데 71km가 땅 위에 있습니다. 지상에 철도가 있으면 생활권이 단절되고 주변이 낙후됩니다. 어떨 때는 목이 크크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소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불편을 많이 느끼죠. 이제. 지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공사가 오래 걸려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일단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어느 구간을 지하화할지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경부선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상철도 구간의 94% 수준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 등 39개 역사가 들어갑니다. 철로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역사가 있던 곳에는 사무공간, 문화시설로 만듭니다. 사업비는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상 공간을 개발해 얻는 이익 31조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매각을 전제로 한 개발 가용지로 창출해서 추가 예산 소요 없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2028년 공사에 들어가 2034년까지 지하화 공사를 마친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윗공간 조성에는 그로부터 10년 이상 걸립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경인선 등의 지하화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옹호하는 인터넷 카페. 폐쇄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활동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고 최상병의 어머니를 이상한 엄마라고 하거나 불순 세력이 유족을 꼬드겼을 거라는 주장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 카페는 지난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도중 임 전 사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외사촌 현직 검사도 해당 카페에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 대령의 변호인, 군인권센터 등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올렸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청문회 도중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이 올라온 다른 카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쇄된 카페와 이름과 디자인이 똑같은데 운영자만 다릅니다. 회원 수 20명이 넘는 이 카페엔 기존 카페가 폐쇄된 다음 날에만 글 18개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전날 임 전 사단장을 비판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최상병의 유족이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게 위법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순 세력이 유족을 꼬드겼을 거란 주장도 담겼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한 생존 해병의 어머니에겐 이상한 엄마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최 상병이 순직 직전 살려줘라고 여러 번 외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2일엔 카페 운영자를 방장님으로 부르는 댓글이 달려 카페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폐쇄된 카페를 알지만 글을 올리거나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읽었습니다. 자기 댓글팀이니까. 좋은 내용이 또 법적으로 제가 도움받을 내용이 많이 그런데도 있어서 현직 읽었습니다. 검사가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기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카페에 올려뒀으니 참고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새로 드러난 제2의 카페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오늘 처음 받고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원형 테이블 있는데라고 잡아봤습니다. 있습니까? 엊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자,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보신 것처럼 특히 이 1대2, 2대1의 자리 배치가 마치 하대하는 듯한 보고를 받는 듯한 구도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한동훈 대표 측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건 푸대접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면담이 저런 사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제가 볼 땐 이 정도 의전에서 한동훈 대표 푸대접 받았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홀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자 오늘 오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테이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아쉽게도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원형 테이블이 없다. 대화하는데 사실 테이블 모양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답변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묻지도 않았지만 먼저 이렇게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원형 테이블이 진짜 없습니까, 대통령실에? 그렇습니다. 정말 원형 테이블이 없는 건가? 당장 지난 4월이었죠. 이재명 대표와의 그 여야 그 회동할 당시에 보신 것처럼 원형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행사 사진들을 좀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이었죠. 지난 9월 초에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했을 때 오찬 당시에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요. 하나가 더 보이죠? 최소 2개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만약 지금 이 테이블들이 대통령실 밖으로 반출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를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차담회를 했는데 그것과는 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차담회 잠깐 사진 보시면요. 왼쪽입니다. 자, 2대3 구도인데 윤 대통령이 비서관들과 3명이 나란히 앉아서 마치 네. 스님들을 좀 그 배려하는 듯한 좌석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와의 그 자리 배치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자, 어제 범어사 차담회는 그 다과도 좀 풍성해 보이고요. 참석자들 모습도 좀 화기애애한 모습이기 때문에 표정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확연히 좀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 사진들이 모두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배포한 사진들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의 면담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에 급하게 사진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사 취재를 좀 허용했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대통령 양 옆에 비서관들이 앉아 있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참고로 그 앞쪽에 있는 그 비서관이 누구냐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앞쪽에 있는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인데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유명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인데 자, 지난 5월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전격 발탁이 돼서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직접 수사했고 결국 유죄를 받았던 전 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자, 디올백은 명품이 아니다.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죠. 네. 자, 오늘 방금 전이었습니다.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KBS 사장으로 최종 선임을 했고요. 네.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면접 당시에 박장범 앵커가 지난 연초였죠. 대통령과의 대담 당시에 이른바 디올백을 명품백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생필품과 사치품 두 개로 나누는데 사치품을 명품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부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언론은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용어 선택이 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네. 일단 그 장면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흔히 그 김 여사 수수 사건 당시에는 명품백이라는 표현을 많이 통용해서 쓰는데 네. 파우치라는 표현을 굳이 썼기 때문에 이 사안을 뭔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당시도 논란이 됐었죠. 이게 뭐 파우치보다도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이런 수식어 때문에 이게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공식 제품명은 디올 파우치라고 합니다. 디올 파우치인데 박장범 이제 후보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 공영방송에서 외국 회사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외국 회사의 파우치라고 얘기를 했고 파우치는 작은 사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하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죠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자,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지만 고가의 300만 원 정도의 사치품이었죠라고 물어보는 게 더 타당한 게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죠. 노래가 공개된 건 오늘로 닷새째. 뮤직비디오는 벌써 1억 뷰를 돌파했고 전 세계 주요 음악 차트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재미삼아 하는 우리의 술자리 게임을 활용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아파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도입부부터 이 노래가 술자리 게임에서 시작됐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수 로제는 재미삼아 흥얼대던 그 리듬을 아파트라는 간단한 말에 실었습니다. 노래를 같이 부른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도 눈길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술자리 문화를 우리말로 발랄하게 따라합니다. 힘겹게 춤을 추면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합니다. 검정과 분홍으로 채워진 뮤직비디오에서 로제는 자신이 블랙핑크 멤버임을 또 한국인임을 드러냅니다. 노래가 공개된 지 닷새째,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40개 나라 스포티파이 음원 차트 1위는 이 노래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 솔로 가수가 미국 음원 차트에서 맨 위에 올라선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북미 쪽 어떤 대중들이나 팬들의 스타일을 보면 코믹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간결한 리듬, 단순한 단어의 흥겨운 반복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술 게임까지 배우자는 챌린지 열풍도 일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한 포기에 2만 원 가까이 치솟았던 배추 가격이 최근 들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정부가 오늘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김장 속재료는 조금 싸다고 했는데 김장 부담이 덜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부담인데 올해는 조금만 담으려고 그래. 자른 배추가 올해는 좀 비쌀 것 같은데. 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싼데 줄일 거예요, 배추 양은. 한 6포기, 7포기 할 거예요. 다른 김치를 먹으면 되죠. 깍두기나 뭐 총각김치나.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은 8,760원으로 9월보다 다소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약 1.8배 비쌉니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뭐 실감나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정부는 배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배와 물을 제외한 김장 재료 가격이 대부분 평년보다 낮아 올해 김장 가격은 평년과 비슷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배추 무의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그 최근 도매 가격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김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추와 무의 비축 물량을 늘리고 김장 재료 일부는 할인 지원합니다.
하지만 배추 가격이 아직 잡히지 않은 데다 생육 상태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중순부터는 그 김장채소가 무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소비도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정부는 현재 도매가로 5,610원인 배추가 11월 상순에는 4,000원대, 11월 중순에는 3,000원대까지 내려갈 걸로 예측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아직도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접전으로 안개 속인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중앙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여기는 미국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Even if Trump is elected, it's very important that nations like Korea not panic and not seek some kind of radical adjustment. 트럼프 후보가 방위비와 관세 인상 등 한국에 불리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동맹 관계를 흔들 정책까지 밀어붙이진 않을 거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소통하며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미 행정부 인수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해가면서 동맹으로서 세밀한 정책 조율을 해나갈 것입니다.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양국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점입니다. 포럼에선 이 밖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포구가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한국 시리즈 더블 헤더. 1차전은 폭투가 희비를 갈랐습니다. 가을빛 탓에 꼬박 사흘에 걸친 승부는 기아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기세는 현재 2차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삼성이 한 점 앞선 6회 초 무사 1, 2루 찬스에서 멈춰버린 경기. 이틀이 지나 똑같은 상황에서 삼성은 보내기 번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웅이 번트한 공은 홈플레이트 바로 앞에 떨어지며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2루 주자 디아즈가 3루에서 아웃된 겁니다. 이후 윤정빈의 볼넷으로 만루 찬스까지 살려냈지만 이재현이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나며 삼성은 추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기아는 7회 말 김태군의 희생 번트로 원아웃 2, 3루 찬스를 잡았습니다. 삼성은 투수 임창민이 잇따라 폭투를 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상대 실수를 등에 업고 기아는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의 연이은 적시타로 2점을 더 냈습니다. 그렇게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8회 말 김태군의 2루타로 한 점을 더 보태면서 기아는 5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1시간 28분 만에 끝난 1차전. 더블헤더처럼 곧바로 1시간 뒤 2차전이 이어졌는데 기아는 기세를 탔습니다. 1회 말 무사 1, 2루 찬스에서 삼성 포수 강민호의 2루 견제 실수가 나오면서 찬스를 이어갔고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습니다. 기아는 1회에만 5점을 내며 달아났습니다. JTBC 정수입니다. 2달 전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내부의 부조리를 직격했었죠. 이 작심 발언 이후에 처음 나선 국제대회에서 대표팀 코치진과 서먹서먹해 불화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배드민턴 협회장이 안세영 선수가 감독과 코치에게 인사도 안 했다는 말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딱히 할 말이 없는데. 덴마크 오픈 준우승으로 다시 세계 1위에 오른 날 귀국한 안세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 대표팀 코치, 감독과 대면대면한 모습이 비치면서 불화설 얘기가 나온 상황. 같은 시각 국회에선 때 아닌 인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못 봐서 인사를 안 할 수는 있어도 그럼 저만 그렇게 느끼나 보죠. 협회장 네. 말장난해요?
대표팀 지도자와 불편한 관계를 확인해 주듯 배드민턴 협회장이 안세영이 인사를 안 한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환산 불가능한 이미지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의 선수 관리 시스템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안세영. 2달이 지났지만 문제 해결은 더딘 반면 대표팀 내부 갈등은 더 깊어진 듯 보입니다. 협회 후원사의 신발을 신고 물집투성이가 된 발바닥 사진이 공개된 후 안세영에게만 원하는 신발을 신어도 좋다고 허락했는데 선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8명의 선수가 있는데 안세영 선수 한 명만 신발 바꿔 신으라면 안세영 선수가 얼싸 좋다 하고 바꿔 신습니까? 안세영만 신발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배드민턴 발전을 위한 쓴소리를 선수 개인의 불만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홈런공 하나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달 전 오타니의 50홈런 50도루가 완성된 순간의 관중석 풍경인데요. 희귀한 기록의 가치를 등에 업은 이 홈런공, 경매에서 우리 돈 6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998년 41억 원에 팔린 맥과이어의 70호 홈런공이 야구 역사상 가장 비싼 홈런공이었는데요. 오타니의 공이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다만 아직 이 돈을 누가 챙겨가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홈런공을 붙잡기 위해 아기 다툼을 벌였던 당시 영상처럼 홈런공의 최종 주인을 놓고서 법정 다툼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었는데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욱 두터운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관령은 무려 0도로 출발하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추위가 오래가지는 않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전까지는 차가운 공기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6도, 전주 8도로 대부분 10도를 밑돌겠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서울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이맘때 가을 날씨보다 크게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가 연속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미공개 자료 보도가 제19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 이른바 BP 패밀리를 언급하는 주가 조작 공범의 진술, 그리고 김 여사가 등장하는 편지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단독 취재, 연속 보도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슈를 주도하는 의제 설정과 후속 보도가 탁월했다며 만장일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